네, 안녕하십니까. 플랜 IT 오늘은 이제 요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리가 구현할 때 우리가 체크할 것은 무엇인지,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보안 요소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요, IBM 코리아의 김용덕 부장님 모시고 그 똑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스리기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3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BM의 김용덕입니다. 네. 자, 뭐 떨리지 않으시죠? 어떠세요? 네,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먼저 네. 부장님의 어떤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힌트를 좀 가지려고 좀 그림을 이제 두 가지를 넣었는데요. 뭐 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림이 좀 좋거든요.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자유연신상. 네. 자유연신상을 넣은 거는 사실은 IT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요소다는 얘기를 많이 때문에 항상 IT를 많이 쓰고 거꾸로는 IT가 준비가 안 돼서 뭐 내가 비즈니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어떻게 하면 IT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면 이런 그 구속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다. 네. 내가 뭐 어떤 특정 OS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해방될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의미에서 이제 자유라는 의미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모든 전제가 믿음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할 때 잘 운영될 수 있다. 보안 사고가 없을 거다. 네. 또는 서비스 안정성 있게 뭐 서비스 중단 없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건 기대이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대응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무사히, 그죠? 우리 예전에 지금 젊은 층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부장님 저하고 연배 좀 다르고 그래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이발소 갔을 때 이런 사진 많아요, 그죠?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진들. 자, 그러면 먼저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우리나라도 통신사들 많이 요즘 서비스도 하는 것 같은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노편은 그 IBM 코리아의 시장 규모를 말씀드린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 시장이고 이 중에 이제 2012년 퍼블릭 클라우드의 규모는 2천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을 보고 서로 이제 국내 통신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추력 경쟁을 좀 이미 선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거의 뭐 수익들이 계속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통신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거기서 이득이 나는 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퍼블릭 클라우드, 진짜 개인들을 위한 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들을 위한 시장들은 이제 계속 이제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개인 개인의 자료들을 올리는데 많이 활용하는 거가 다인데 사실은 다른 대안들이 또 있다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뭐. 데들 충분히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아직 챌린지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기업이 쓰는 비즈니스 환경들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올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통신 회사들,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고객 비즈니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무료 서비스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네. 그와 달리 이제 해외는 이제 이미 비즈니스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올려서 서비스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퍼블릭 클라우드도 좀 이제는 저렇게 글로벌한 서비스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뭐 로컬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신사들이 하는 서비스들이 글로벌하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그 기업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해외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이제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같은 하나의 파이를 갖다가 서로 나눠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시장에만 좀 머물러 있는 듯한 이런. 그래서 2천억이라는 거는 지금 부장님 말씀에 2천억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개인들이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들이 그렇죠.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네. 포함된 네. 거죠. 네. 지금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기업 시장을 더 크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돈을 누가 쓸 수 있느냐 회의하느냐? 관점에 그런 관점에 보면 기업은 쓸 수 있지만 개인들은 굳이 뭐 돈을 안 내더라도 네. 또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무료 서비스 있는 부분 기업의 데이터를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결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기업들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그룹사마다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근데 뭐 구태여 퍼블릭 클라우드가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업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필요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도 하나 있긴 한데요. 해외 진출하는 경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해외에다가 데이터를 지어서 그걸 운영 관리를 하는 거 상당히 이제 국내 업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IBM 같은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 해외에 있으니까 그걸 쓰는 만큼만 쓰고 예상외 비즈니스가 활용이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또 더 갑자기 또 많이 써야 된다면 굳이 사서 구축할 필요가 없이 잘 미리 레디메이드된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언제든지 뭐 적게 쓸 수도 있고 갑자기 필요하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볼 수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단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선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목적과 이제 적용 대상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뭐랄까요 프라이빗하고 또 프라이빗은 예전 구조예요. 퍼블릭 쪽으로도 점점 뭐 하이브리드 형태가 많이 지금 하나의 보편화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추세가?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들은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이제 개인정보들을 시스템 안에 둘 필요는 있는데 이걸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서 관리 솔루션들을 저희가 적용한 케이스가 있는데 학사 행정의 정보들, 그 학생들의 아이덴티파이를 위한 이제 주민번호나 개인정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도서관리 솔루션에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저 퍼블릭 클라우드 올리고 학사 정보에 있는 그 개인 정보들은 로컬에 둬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개인 말고 기업에 있어서 기업이란 거는 아무래도 그 정보란 것도 되게 보안성이 요구되고요. 업무 같은 것도 미션 크리티컬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기업에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현에 있어서 뭐 어떤 점검할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아무래도 기업의 안정성.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 근데 이것이 좀 여기 나온 것 정상 상태로 해가지고 몇 번이 다운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저는 궁금한 게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기사 못 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유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맨 밑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SLA 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메인테넌스 하는 용도나 뭐 천재지변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SLA를 내가 약속한 거를 서비스 못 받았다고 해서 청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런 부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상적인 메인터넌스들은 전부 다 이제 SLA 포함을 해서 뭐 그걸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내리거나 하면 다 그런 것들을 SLA 포함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공지된 그 스케줄드 메인터넌스 타임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그 SLA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 퍼센티지 나는 도표들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마존 케이스처럼 그 클라우드를 함에 있어서 또는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시큐리티 문제. 내가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이 유출되거나 망가지지 않을까. 유실되면 내 중요한 정보들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서비스 퀄리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핵심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따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체크포인트에서 서비스 안정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보안도 우리가 꼭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본 왼쪽에 본 투데이즈 데이터 센터, 투모로우스 퍼블릭 클라우드 했는데 네. 그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면은 보안에 취약을 한다는 얘기는 취약성이 더 노출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클라우드가 이제 클라우드라면 장점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제 사항들은 뭐 인프라 단위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인프라 단위 예전에 이제 사일로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이 서버는 어떤 업무로 쓴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것들이 항상 피크치가 칠 때를 생각을 해서 이제 사이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유틸이 10%도 5%는 항상 그러고 놀리고 네. 있다가 네. 뭐 혹시나 피크치가 떠서 이제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쉐어하면서 네. 이제 가용률을 이제 좀 더 유틸리제이션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 케이스에 보면 사일로 시스템에서는 뭐 업무별로 이제 보안 등급이 정해지고 거기에 네. 대해서 보안 접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로그가 남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죽이면 또 그 로그가 남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오디트하고 볼 수 네.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명확하게 딱 어떤 틀 안에 딱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제가 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고 ITSM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안정화되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었고 네.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안정화돼 있는데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제 이걸 변화가 시키니까 네. 새로운 보안 이슈가 생기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를 안 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보안 이슈를 해결을 하면서 클라우드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베네핏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이 왼쪽에 네. 이렇게 뭐든지 딱 우리가 그동안 사실 몇십 년간 나름대로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완벽히 우리가 이제 네. 관리를 했다 네. 하는데 갑자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기존의 IT 운영자나 IT 관리자 네. 이런 분들이 되게 지금 요즘 아주 혼동스러울 수도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IT 서비스를 이제 그룹사의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를 하면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달갑지 않은 일일 수 네. 있고요. 네. 사실은 또 이제 어떤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뭐 이런 몰랐던 거를 자꾸 챌린지 받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챌린지가 있는 반면에 네.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점점 더 IT 부서에 이제 귀속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일일이 전화하거나 뭐 서비스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화면에서 보고 서비스 포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IT의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고민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누가 통제하는가는 예전에는 다 테이블 형태로 다 디파인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쉐어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언제 누구한테 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이 VM이 이제 할당이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어느 위치에 이제 저장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백업을 누가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예전에는 딱 정해져 있어 스케줄도 백업이 다 돌게 돼 있었죠. 그리고 누가 접근 가능한가 그리고 접근했을 때 로그를 남는 거가 보통 그 VM에 이제 그 시스템에 남게 돼 있었는데 네. 클라우드라는 것이 다 쓰고 나면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로그를 어디에 남겨놓을 것이냐. IT적인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로그 관리 시스템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부담이 또 될 겁니다. 네.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가 부담들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제 몰랐던 걱정 사항들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황에서는 내가 어플리케이션 쓰기 위해서 할당을 받았다가 언제든지 할당이 반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쓰던 데이터가 완벽히 깨끗이 지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버넌스나 프로세스로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보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네. 사실 이런 환경들은 기존 IT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죠. 한번 그렇죠. 쓰면 계속 그 시스템을 썼었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험성들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그 기존의 IT와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를 네. 하면 네. 클라우드로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클라우드란 것이
단순하게 기존 우리가 IT 환경에서 기능 몇 가지라든지 뭐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랄까 문화 같은 것도 바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런 이제 아까 같이 쫙 완전히 좀 통제되고 잘 이제 이미 구성이 딱 픽스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IT 운영자들이 이런 환경에 적응하려면 뭐 팁 같은 거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좌뇌를 쓰다가 우뇌를 써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평상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임을 뭘 하면 이런 환경에 좀 이렇게 익숙해질까요? 네, 저도 좀 이제 창의적인 노력을 좀 해보려고 안 쓰던 젓가락을 왼손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고 네. 창의력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를 네, 한번 네.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좀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IT 담당자들이 이제 예전엔 IT 그러면 뭐 시스템 OS 깔고부터 해서 단순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표준하고 다 자동화하겠다는 취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점점 더 이런 것들에 하는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IT 환경 올려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나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IT의 기능, 그러니까 맨 아랫단에 있는 게 아니고 펑셔널리티에 대한 공부를 더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역할들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이제 IT 운영자들이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호기심 천국이란 프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IT 하면, 나는 IT야. 나 이거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서비스의 안정성하고 보안성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주셨는데, 또 세 번째 이 호환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기업에서는 이게 되게 좀 절실히 느껴질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사실 너무 이제 앞단에서 이제 다른 클라우드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제 인프라 서비스 뭐 이런 걸로만 많이 가격이나 많이 이런 선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뭐 클라우드 쓰면 가격이 싸져요. 뭐 이런 얘기에 너무 포커싱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를 이제 빼먹고 있는 문제. 정작 그렇죠. 올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미리 걱정을 해야 되고 미리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호환성인데, 호환성 측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뭐 클라우드 올리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던 간에 다른 것과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요즘같이 M&A라든지 여러 가지 합종 영역이 많은 시대에는 꼭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M&A 했다고 해서 뭐 기존 시스템을 다 새로 개발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뭐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에 이식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기능들이 서포트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한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뭐 IBM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딴 데 못 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종속성이 생기는 거죠. 열받죠. 네, 그럼 IBM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들도 내가 어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내가 그동안 몇 년간 올려놨던 내 사진과 글들을 내가 다른 블로그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가져간다면, 그죠? 아니면 가져간다라도 되게 힘들었다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전환 비용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전환 비용을 이제 발생시키도록 해서 계속 그 비즈니스를 쓰도록, 그 서비스를 쓰도록 강제를 했죠. 내가 서비스 비용을 올리더라도 딴 데 못 가게 하는 방법을 했었지만 클라우드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픈으로 좀 펼쳐지고 어디를 가도 뭐 경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제 전환 비용 묻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디펜던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할 때 이제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IBM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IBM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대해서, 그죠? 그렇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마존이나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하고 IBM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비교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감이 좀 딱딱 올 것 같거든요. 먼저 서비스 안정성 부분에서. 서비스 안정성, 이제 무엇보다 앞에 이제 그 설문조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안정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IBM은 사실 태생부터 기업의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 160개국의 전 세계 기업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어도 이제 기업에 특화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SLA입니다. SLA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99.5부터 해서 99.8 뭐 해가지고 네 단계로 구분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만약에 SLA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LA에 미트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항목이 정의돼 있어서 뭐 고객이 쓴 비용에서 금액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완전히 토큰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빼먹지 말아야 될 부분 이제 스케줄드 메인테넌스만 SLA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산정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약속된 이제 서비스 SLA를 이제 미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죠. 천재지변은 어때요?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의 경우도 이제 선택한 SLA 항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 레벨이 올라가면 IBM에서도 가이드하는 부분 이제 HA를 구성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HA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또 IBM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6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고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70%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장애가 생기면 이제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IBM이 좀 더 우월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는 뭐 6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이제 연말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는 게 한 4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쓸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지구 종말이 오지 않는 한 IBM 퍼블릭 클라우드는 계속된다. 이런 겁니까? 네. 자, 맨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SC 화이트 랩에 SC 플러스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IBM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제 SC라고 하는 게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IBM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름이고요. SC 화이트 레벨링은 이거를 IBM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회사가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IBM이라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자기 회사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옛날에 인텔 화이트 박스처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케이스 중에 뭐 차이나 모바일이나 뭐 AT&T가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SC 플러스는 기업의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매니지드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웃소싱 형태에서 서비스를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저희가 IBM이 다 관리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클라우드 커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오늘 처음 들어본 이게 뭡니까? 클라우드 커튼이란 게? 사실은 오늘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이 좀 이제 오해를 하시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넣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때도 인프라 단에서의 책임과 책임 소재가 서로 책임 소재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데 거기에다가 내 개인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올려놨는데 암호화를 안 했다. 또는 암호화를 했더라도 그 키가 깨져가지고 이제 유출됐다 그랬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런 챌린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엄연히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맨 아랫단에 있는 IaaS의 퍼블릭 클라우드는요. 거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 고객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하다가 잘못돼도 고객의 책임이고요. IaaS 단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OS 단까지 만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약속을 하는 거지 그 윗단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다른 말로는 파스나 사스로 올라가면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사스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더 많은 부분들을 책임집니다. 애플리케이션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되는 주요한 정보들, 뭐 거기에 개인 정보가 있었다면 네. 개인 정보 데이터들도 유출되면 네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다르다는 거를 네. 사용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클라우드 커튼이 이제 많이 내려갈수록 여기서 네. 그림에서 네. 내려갈수록 이제 어떤 그 카바리지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분도 장표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게 결국 IBM은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전에도 네. 모든 네. 그 기업 내 어떤 그 물리적 환경과 같이 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오셨다는 이런 걸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장표가?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IT 자원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는 거는 이런 그 IT 자원 위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 네. 구축을 하는 거고 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걸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관리하는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IBM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까지를 IBM이 전담을 해서 서비스를 다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IBM이 클라우드 이전에도 계속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매니지먼트도 해주고 IT 진단도 하고 시큐리티 진단도 하고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클라우드 상황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고객이 일어날 수 있는 시큐리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하지 못하는 네. 뭐 예를 들면 대놓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뭐 케이퍼빌리티나 뭐 어셋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BM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은 IBM하고 기업 시장에 있어서 어떤 그 대기업이나 일반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잘 초이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앞으로 IBM이 이런 클라우드 네, 서비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마존을 보세요? 아니면 다른 뭐 오라클이나 HP 이런 데라고 보세요? 어떤 데서 경쟁자가 나올 것 같아요? 경쟁자 글쎄요. 경쟁자는 사실은 기업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기존 경쟁자들이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네. 이제 찾고 싶은 경쟁자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찾는 게 아니고 기존의 트레디셔널 IT 환경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네, 회사들. 네. 거기는 사실 컨트롤도 더 잘할 수 있고 아. 뭐 보안 감사 그러면 직접 가서 뭐 하드웨어도 진단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맨 첫 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자, 그 아까 그 호환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호환성을 해서 IBM 어떤 지금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인터 커넥션 그 연결성을 가져갈 거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IBM 캐스타이언이라고 서비스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일일이 다 코딩을 SI 했을 때처럼 코딩을 해요. 1대1로 코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 한 개 시스템과 연결을 했는데 다른 게 또 있으면 또 다른 걸 해야 되고요. 근데 캐스타이언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간의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솔루션이고요. 중간에 놓고 매핑하듯이 DB에 이제 테이블들을 매핑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도록 네.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왼쪽 하단에 보면 오픈 스택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단체 같은데, 컨소시엄 네.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오픈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협회이고요, 단체이고요. 그래서 이제 IBM이 최근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4월달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멤버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소스나 아니면 관련된 부분에서 컨트리뷰션 하겠다는 약속이고요. 이런 약속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 이제 IBM이 구축하는 또는 제시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간의 이식성 또는 네. 호환성 부분들을 충분히 서포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여기 보면 파란색하고 녹색이 있는데, 네. 파란색이 IBM 클라우드 랩이고 네. 녹색이랑 파란색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전 세계에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녹색이 경우에 이제 IBM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일반 유저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클라우드 랩은 IBM 클라우드 랩은 이제 IBM 내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IBM 어셋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용도에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객 비즈니스 위해서 이런 그 IBM 클라우드 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맨 밑에 있는 파란색 밑에 있는 부분들이 IBM에서 쓰고 있는 유저 수나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쓰고 있어서 실적이 있는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1000유저 이상의 뭐 엔지니어링 클라우드가 1000유저 이상 네.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파워 시스템 세븐을 이제 그 만들 때 네. 저걸 사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IBM 내부에서 지금 40만 명의 IBM 직원들이 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 네.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 지금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IaaS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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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 같은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파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 기업의 비즈니스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은 운영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은 필요할 때는 이제 파스와 또 사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실 이런 부분의 비전과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IBM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 선도적으로 미들웨어와 DB단에까지 포함된 이제 파스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곧 출시라면 뭐 내년도? 올해 안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전 그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쓴 만큼 가공한 형태로 쓰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파스 레벨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컴포넌트나 이런 레벨로 해서 그리고 그 미들웨어가 그 멀티 테넌시 기능이 지원이 돼서 한 미들웨어에서 여러 이제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구현이 돼 있는 저런 서비스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뭐 지금보다 이런 이제 파스형 퍼블릭 클라우드가 많이 활성화된다면 기업들은 점점점 더 비즈니스에만 더 포커싱 하게 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IT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더 적은 수로 뭐 IT 서버를 관리하는 것처럼 점점 더 IT에 대한 투자나 운영에 대한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반면에 이제 비즈니스에 많이 포커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마치고요. 지금 김현도 부장님하고 저희가 질의응답 여러 질문하셨는데 질의응답은 여러분들 두 번째 세션 끝난 다음에 지금 두 분의 게스트랑 같이 저희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스트 지금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이슈 및 대책. 그래서 SK 인포섹의 김태진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일반적 구조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보안 전문가시니까 네.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보안이 왜 보안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까? 네, 일단 저 클라우드 시스템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클라우드 시스템 저 밑에 그림을 하나로 OS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우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밑에 컨슈머하고 엔터프라이즈 부분이 이제 그 UI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 하고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여러 군 들어 있고 걔들이 이제 서로 간에 그 인터클라우드를 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OS 커널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라든가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OS 자체는 이제 되게 작은 부분이죠. 클라우드랑 비교했을 때. 근데 클라우드는 빅 OS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 OS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OS라는 것들은 뭐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라든가 뭐 애플이다 맥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이제 벤더에서 만들어낸 OS가 되는 거지만 클라우드는 그 여러 가지 벤더들, 프로바이더라든가 그 위에 또 어플리케이션 벤더를 다 다르고 인터페이스들도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도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빅 OS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OS가 가지는 OS 서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시큐리티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김태진 부장님의 어떤 본인의 독창적인 관점이세요? 아니면 어디서 읽으신 거예요? 지금 빅 OS라는 말이.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NIST하고 CSA 클라우드 시큐리티 모델 비교를 하는데 먼저
이 NIST CSA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NIST는 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CSA는 Cloud Security Alliance라고 해서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대해서 이제 같이 표준을 만들고 하는 그런 협회가 되는데요. 네. 그 실제로 이제 NIC 쪽은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거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모델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CSA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법률이나 컴플라이언스 쪽 이쪽 부분을 이제 많이 보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NIST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앞장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그 클라우드가 가지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를 관점에서 이제 그 시큐리티 모델을 좀 비교를 했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 원디면 셀프 서비스, 뭐 레피드 익슬래스틱, 뭐 리소스 풀, 그다음에 메저드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큐리티 모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양인데 네. 이 요구되는 사양 내에서 이제 어떤 시큐리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근데 CSA 같은 부분은 이제 법령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그 이 법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클라우드라는 건 이제 그 기업 내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 타 국가에도 그 클라우드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근데 그랬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보관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다라면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뭐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고 전송을 하고 제공을 하고 파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 과정들이 다 컴포넌트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국가마다 그 법률이 다를 거 다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법령이 그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네. 부분들을 어떻게 그 준수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있겠죠. 네. 여기서 보면 그 NIST에서 하는 거는 보면 이제 언제 어디서는 자유롭게 접근하고 대시보드에서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좀 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거 준수가 된다면 그만큼 보안은 더 취약해질 것 같기도 한데 네. 특히 API 같은 경우에 네. 저런 것이 많이 이제 오픈이 되면 네. 저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근데 API는 실제로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API라는 건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보시면 아파트의 문이 API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네. 집에 들어가기 위한 문, 네. 그 다음에 어떤 열쇠를 다양하게 이제 열쇠가 되게 많은 건데 그 열쇠들을 해서 문을 닫았든 어쨌건 그 들어갈 수 있는 문 자체가 API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실제로 침입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기본적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한다면 이런 요구사항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편의성을. 그렇죠. 제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라는 거는 실제 서비스는 가용성이 우선시가 됩니다. 일단 서비스가 안 되는데 보완을 해서 무엇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가용성이 지켜주고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용성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가용성을 어느 정도 그 준수해주면서 어느 정도 시큐리티 부분을 어떻게 그 보호를 해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보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용성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네. 시큐리티도. 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뭐 모든 뭐 이런 위에 장점들도 많지만 안에 네. 단점들도 위험 요소도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네. 뭐 클라우드라고 해서 가용성 부분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큐리티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시큐리티라는 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 꼭 그 기술적인 부분만이 시큐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가용성 부분도 사실 시큐리티가 되는 겁니다. 가용성이라는 건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직원이 어떤 기업에서 전문가를 꼭 따로 영입을 해서 그 전문가가 그걸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클라우드 환경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든가 컨텐츠 프로바이더 쪽에서 하는 전문가가 자기네들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직원이 네. 그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스트렝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타겟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의 결제 시스템을 하는 부분을 클라우딩 서비스로 제가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부분을 지켜주는 게 PCI DSS라는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PCI DS 인증을 받게 되고 그 프로바이더 업체가 인증을 받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안심하고 그걸 쓰게 되는 거죠. 네네. PCI DS는 IS 27000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그 준거를 해야 된다는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어떤 클라우드가 전 국가 어디에도 있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백업이라든가 그 리커버리, 그다음 BCP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유지블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실제로 클라우드를 생각할 때 클라우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우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단말 쪽, 엔드포인트 쪽은 경량화되게 됩니다. 네. 경량화되게 된다라는 건 실제로 우리 뭐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바일 그 이동성이 편리해지고 그렇죠. 아주 네. 가벼운 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해 주는 네. 거죠. 그 부분도 이제 어떤 가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큐리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 각 기업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걔를 분실했거나 이럴 경우에 그 단말단에서 데이터가 소실되기도 하고 이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단말 쪽에서 어떤 시큐리티 리스크 네. 같은 건 어느 정도 감소가 네.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도 이제 김영도 부장님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기도한 소녀 해가지고 네.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오히려 이게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그 운영하는 회사의 그런 거를 되게 꼼꼼히 잘 따져야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그 장비라든지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네. 네. 일단 아까 뭐 앞 섹션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SLA라든가 그 환경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어떤 그 법률을 준수하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네. 다 봐야 될 것이고요. 그거를 원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입하고 싶은 기업이나 그 커스터머 B2C 유저의 사용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표준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네. 그 부분을 체크해낼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모바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사실 클라우드 보안이라면 우리가 모바일 보안도 포함될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라는 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서 그죠? 네. 그 모바일 보안 관련돼가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예. 이슈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장에서 그 모바일 단말이라는 게 그 커스터머나 엔터프라이즈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네네. UI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들어가는 이렇게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모바일이 이제 게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바일 상에 어떤 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앱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고 그 서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다시 이제 앱을 종료를 시키고 이제 이런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바일은 지금 현재 이제 모바일 데스크탑인 경우는 데스크탑은 사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사 내에 누군가 물리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네. 기술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해킹이 들어와서 어떤 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 게이트가 침입 당할 위험성은 좀 줄어들지만 네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분실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모바일 쪽은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시듯이 특별하게 어떤 뭐 보안을 강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런 모바일의 앱을 가지고 앱이나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에 접속을 할 때 그 앱이 실제적으로 그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이 가능해도 괜찮은 앱이냐. 네. 일단 앱 인증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일단 그 앱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앱이 정상적인 앱이지만 미변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그 미변조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앱 미변조도 되지 않았고 앱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이냐라는 사용자 인증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아무리 정상적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모바일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액세스를 허용해준 기기를 특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네. 특정을 해주고 그 단말이 허용된 단말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허용된 단말만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단말 쪽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모바일 단말 쪽인 것인데 네. 그 단말 부분이 그 보안이 안 되면 네. 서버 쪽에 아무리 보안을 해도 그 단말을 통해서 서버에 얼마든지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근데 이런 게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언제 들고 다니잖아요. 네. 누가 해서 저 회사를 내가 침투해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이거를 몰래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잠깐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내가 암호랑 치면 그걸 키거를
빼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걸 설치해 버리면 내 거에다가 네. 내가 설치해 보기 내가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알려지는 건데 그런 걸 방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모바일 보안 쪽에서는 그 모바일 앱이 그 누군가가 그 아기를 품고 모바일 앱을 만든 다음에 그 앱을 집어넣고 네. 그 예를 들면 정상적인 앱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정상적인 앱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앱을 일반 사용자는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 악성 앱은 보이지 않게 이제 그 키로고 역할을 해서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빼가는 네네. 이제 그런 방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모바일 제품도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업무용 모드랑 개인용 모드를 분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 이제 업무용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키로고라든가 이런 허용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앱들은 기동이 되지 않게 해서 그 키로고가 움직임을 할 수 없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업무용 앱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개인용으로 쓸 때 개인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업무용 모드에서 개인용 모드로 돌아섰을 때는 이 단말을 분실했거나 하더라도 네. 일단 업무용 앱으로 모드로 돌아서야 되는 인증을 그 저희 쪽에 받아야지만 업무용 모드로 돌아가게 돼서 업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하는 방법이 있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그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체 한다면은 이런 모바일 기기에 대한 네. 보안 체계도 완전히 네.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뭐 그 클라우드 모바일이다 해서 모바일은 모바일 부분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클라우드 부분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IT랑 법률이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되듯이 네. 클라우드 보안도 네. 함께 같이 봐줘야지만 그 융합적으로 봐줘야지만 그 보안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 시큐리티 공격 사례인데 네. 이게 실제 사례입니까? 아니 네, 그냥 실제 해외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클라우드 모델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 사례라고 했는데요. 실제는 클라우드 모델의 취약성과 그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의 취약성을 함께 이용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지만 단점이라는 게 누구나 액세스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느 정도 기기를 한정한다든가 사용자를 이제 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네. 필요한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복수의 계정을 생성을 해내는 거죠. 네. 복수의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격수의 계정을 생성하면 그 다음에 가상머신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가상머신 인스턴스는 어디에 생성될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자기가 생성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IP나 도메인명을 계속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해커들의 그 특징인데요. APT의 특징이기도 한데 하나를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걔가 움직임을 끝까지 분석을 해내는 거죠. 분석을 하면 IP나 도메인명이 분석이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도메인 가상 머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 패턴이 파악이 됩니다. 네. 그 패턴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파악된 그 패턴에 타겟 머신의 그 인스턴스를 생성을 시켜서 거기다 넣는 거죠. 네. 넣고 나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클라우드 상에 들어간 상태가 된 거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돌고 있는 가상화 위에까지 제가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에 대한 그 취약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밑에 이제 가상머신 취약성을 위한 공격 기법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4가지를 네. 써놨습니다. 근데 네. 뭐 많이 쓰는 방법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VM Escape라는 거고요. VM Escape는 뭐냐면 이제 게스트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제가 거기 이제 가상머신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돼서 거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하이퍼바이저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버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No. 그 버그를 이용해서 그 하이퍼바이저 내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하이퍼바이저 내에 그 시스템 콜 코드를 삽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이퍼바이저가 장악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장악을 당했다는 건 사실 커널이 장악을 당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든지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M 호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하이퍼바이저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다른 게스트 VM을 제가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고요. 네. VM 이제 그 도난이라는 게 있는데 VM 도난이라는 것은 실제로 VM 가상 머신을 많이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나서 보면은 그 가상 머신이 인스턴스가 사실 하나의 파일입니다. 네. VDX나 파일이 되는 건데 그 파일을 누군가가 가져가게 되면은 그 파일 안에 예를 들어 정상적인 유저가 그 파일 안에서 어떤 환경을 설정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어디에 접속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분석을 다 하겠군요, 그냥. 분석이 그냥 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고 조금 더 분석력이 있는 기술자라고 하면 네. 실제로 뭐 리버싱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 공격 사례가 해외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공격 사례가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데이터 유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 시스템 자체를 죽여버린 거죠. 네. 하이퍼바이저를 죽여버린 거죠. 하이퍼바이저가 점령당하면 점령당하는 편이 그렇지만 예. 이렇게 오염당했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치유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그 저희 항상 보안 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사전 예방, 그 사후 대책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그 사전 예방이라는 건 그 저희가 항상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것은 알려진 취약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술력이 높거나 그 프로 해커들 같은 경우는 그 제로데이 취약성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알려진 취약성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기법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장 네. 많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사전 대책으로는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보안 전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취약성을 진단을 받는 거죠. 취약성 진단을 계속 받고 그 서버 쪽뿐만 아니라 그 게이트가 되는 뭐 모바일 쪽에는 뭐 제품을 넣는다든가 네. 취약성 진단을 받는다거나 서버 쪽 클라우드 쪽도 하이퍼바이저나 이런 쪽에 취약성 진단을 계속해서 받는다거나 전체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사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요. 사후에 발생했을 때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걸 막을 수 있느냐, 확산이 안 되게 하는 부분인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문제점은 그 기업 내에 어떤 하이퍼바이저가 장악을 당했다라고 하면 한 기업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는 게스트 OS의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다 확산을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버추얼 네트워크 IDS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실시간으로 그 관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검출을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사후 대책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책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이제 전용 앱이라고 했잖아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 보죠. 근데 예. 우리가 뭐 앱을 안 쓰고 요새 뭐 네. 모바일 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웹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 앱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웹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몇 가지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문제점이 뭐냐면 웹브라우저는 일단 예를 들면 사파리, 뭐 뭐 특정 그 웹브라우저를 거명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유명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앱인 거죠. 네. 사실 웹브라우저도 앱인 겁니다. 웹브라우저 앱인데 그 범용적으로 알려진 앱들은 사실은 해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공격하기 수월한, 네. 분석하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수하기도 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의 문제점이 그 애드온 된 그 기능들이 사실 업데이트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 취약성이 생겼을 때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용 앱을 권장을 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앞에서 IBM을 얘기했는데 IBM 같은 경우 IBM 전용 앱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그 범용적이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그 IBM 앱이 분석 당하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위험 피해가 좀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IBM이나 뭐 다른 회사에서 그 전용 앱을 빠르게 취약성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뭐 모바일에서 보시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렇죠. 앱을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그 취약성을 최대한 빨리빨리 네. 그 방어를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앱 전용 앱을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개발자들 보면 이제 어떤 개발자는 그 개발할 때 그 소스를 보면 네. 야 소스가 진짜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야 네. 진짜 아름다운 소스를 한다. 그건 아무래도 보안 쪽에 계시니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커들이나 네. 다양한 이제 어떤 그런 침투 경로를 볼 거 아닙니까? 네. 그 아까 볼 때 그 기술자라는 표현 쓰셨는데 네. 이런 해커들이라든지 할 때도 보시면 야 정말 여기는 정말 고수다, 중수다 이게 딱 나오죠. 나옵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시면서 보안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진짜 고수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가장 본인이 실제적으로 봤던 것 중에서. 진짜 고수다라는 부분은 사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못 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 알려진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어떤 알려진 툴을 사용해서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이제 어떤 경로로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 보안 해킹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해킹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막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가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많이 발생하는 해킹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네.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예를 들면 누가 패스워드를 넣는데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훔쳐가기도 하고요. 되게 간단한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안업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지켜야 될 거를 제대로 지켜주기만 하면 80~90%의 보안을 해킹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아주 프로들이 이제 뭐 제로데이 취약성을 찾아내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근데 제로데이 취약성을 찾아낼 정도의 고수들은 실제로 크래커라고 하죠. 실제로는 그 크래커라기보다는 그 해커인 거죠. 그런 취약성을 빨리 찾아서 벤더에게 알려줘서 빨리 취약성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해커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 해커 집단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시청자들은 거의 이제 IT 운영자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이 방송을 듣고서 지금 그래 우리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번 이용해야겠다. 네. 했을 때 이제 아까 좋은 회사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가는. 네. 김 부장님 생각하시는 좋은 회사 이런 걸 꼭 체크해라 할 때 네. 그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뭐 저기 페이지에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 뭐 컴플라이언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뭐 클라우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서버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서버라는 것은 이제 그 서버 OS 물리적인 서버가 될 수 있는 네.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간 가상 OS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가상 VM에 돌아가는 방화벽을 넣는다든지, 네네. 퍼스널 IDS를 넣는다든지, 뭐 PIDS를 넣는다든지, 뭐 HIDS죠, 호스트 IDS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버에 붙기 위해서 어떤 인증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권한별로 액세스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기술적으로 다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커널 단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커널 위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단,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든가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 디벨로퍼들은 사실 개발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뭐 사스 모델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취급을 하고 있느냐,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있느냐. 네. 지금 그 클라우드의 그 장점이 단점이 멀티 테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고객들 한 곳에 다 넣는.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분리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객이 탈퇴를 했을 때 데이터 부분 삭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삭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거든요. 네. 탈퇴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하이퍼바이저는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쓰고 있느냐. 하이퍼바이저를 쓰는 이유가 가상화에서 하이퍼바이저를 쓰는 이유가 실제로 그 하이퍼바이저가 처음에 그 개념은 어떤 경량화입니다. 이거 경량화라는 거는 그만큼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제품, 일부 제품 리눅스 커널을 개량해서 그냥 그대로 쓰는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공격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많이. 그러면 하이퍼바이저가 처음에 가졌던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상 아까 호스트 내에서 호스트, 게스트 네. OS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지켜줄 수 있는 뭐 가상 IDS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그 VM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이미지 리포지터리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브라우저 형식인 거냐, 전용 앱을 주고 있는 것이냐, 네. 그 전용 앱은 어느 정도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부분인데요. 컴플라이언스 쪽은 이쪽은 좀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에게 검증을 못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습이 가능한 계약이 있고 네. 교습이 불가능한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컴플라이언스 그래도 최대한 그 교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클라우드 쪽에서 리스크 발생에 대해서 어떤 그 SLA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네네. 거에 대한 그 다음에 그게 제3자에서 검증이 될 수 있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섭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고객사 쪽에서도 그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 SLA 표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고객 쪽에서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 계속 제가 PCIDS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가장 좋은 예인데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에서 결제 서비스의 서버를 클라우드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가 PCIDS를 인증을 준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결제 시스템 업체가 PCI DSS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했느냐는 부분도 감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뭐 실제로 그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건 법 규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느냐,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직원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어느 정도 그 보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보안을 지켜주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그럼 해야 이런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네.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한테 주면 벌써 그런 것들 다 피드백 주는 건가요? 다 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다 안 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원하는 걸 다 주지 못하겠죠. 네.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선택을 할 때 그 고객 입장에서는 한 업체만을 이제 보고 거기다 업체에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여러 업체에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업체 여러 업체의 걸 다 받아서 근데 매트릭스로 다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를 해보고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 이제 그쪽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첫 번째 게스트인 김준호 부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저희가 뭐가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갈지 베스킨라빈스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먼저 그 홍주아님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해킹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요게 아까 제가 앞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이퍼바이저가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라는 질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키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로데이 취약성이냐 알려진 취약성이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알려진 취약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취약성 점검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후 대책으로 어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막아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그 준수해 주시는 게 그 하이퍼바이저도 프로그래밍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그 보안을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김혜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니까 보안 이슈가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분 이제 IT 운영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보안 담당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의 경감 또는 면책이 가능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보셨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클라우드 커튼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IBM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명시가 어디 범위까지인지는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네. OS 밑단의 운영에 있어서 뭐 패치를 제때 안 해서 뭐 보안 뭐 취약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네. IBM 쪽에서 책임지는 거고요. 아,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올려서 운영 중에 잘못됐다 그런 거는 이제 아이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 측의 책임을 가지게 네. 되죠. 자, 그다음에 그 이상훈님께서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장단점이 네. 뭔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선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자동화하고 이제 모니터링해서 이제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네. 그 관리 플랫폼 올라갈 운영 체제도 그 역시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선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못 쓰는 그런 장점들은 있죠. 그래서 뭐 더 안정적으로 더 서비스를 좀 다른 데가 못 쓰니까 이제 뭐 서비스 품질이나 아니면 뭐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자기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속도, 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쓴다면 이런 우려사항을 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사항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용선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전용선은 이제 물론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 수는 있습니다만 네. 퀄리티, QoS 같은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단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올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이제 로컬에 놓고 이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이나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첫 번째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그럴 때 이제 쉽게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네. 그거 말고 어떤 업무상으로 봤을 때 네. 지역적으로 말고요.
업무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좀 적합하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적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국내 솔루션 중에 도서관 관리 솔루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패키지화했는 퍼블릭 클라우드, IBM 퍼블릭 클라우드용 도서관 관리 솔루션 해가지고 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라든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교육 같은 부분들 인프라를 쓰는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 없으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네. 클라우드라는 속성 자체가 이제 그렇네요. 피크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를 때 또 그걸 항상 그 클라우드를 안 쓸 때 항상 피크만큼 준비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네. 비용이 드는데 클라우드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좀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최 교수님께서는요, 아까 우리나라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아까 2천억, 4천억이라고 하셨나요? 2천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가격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격의 적정성은 무슨 기준인지.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제 어떤 서비스 가격이 있을까요? 서비스 가격이요? 네. 적정성은 고객이 원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이제 내가 5년 동안 하드웨어를 사서 운영할 때 비용, 하드웨어를 사서 이제 그 산비용뿐만 아니고 운영 코스트도 들잖아요. 네. 그거보다 최소한 쌓아야 되는 부분들은 많고요. 네. 또 기존 IT 인프라 상황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전환 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다 포함한 가격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더 싸야 되겠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야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죠. 해결되는 부분이고. 네. 물론 이제 비용만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세요가 이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비용은 비슷해도 퍼블릭 클라우드가 답인 경우도 있어요. 네. 홍성우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보안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요? 불특정 다수라고 하시면 네. 지금 특히 엔터프라이즈라기보다는 그 B2C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거든요. 네. 예. 그 B2C 쪽은 실제로 그 모바일 보안이라는 게 그 업무 비즈니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실제로 앱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앱이 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요즘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 많지 않습니까? 모바일 게임을 이게 그 배포를 했다, 디스트리뷰션 했다라고 하면 그 배포된 앱이 실제로 어떻게 보호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실제 그 PC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PC 게임에서도 배포된 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걔가 메모리 해킹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거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배포되는 그 앱이 실제로 어떻게 보호가 되는 것이냐, 그 앱이 어떻게 그 위변조가 되지는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그 벤더 입장에서 봤을 땐 B2, B2C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 업체에서 봤을 땐 B2C의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김지섭님께서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VPN 적용을 IBM 클라우드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 IBM에서 보안에 그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돌기 위한 파이어월 설정해서 그걸 개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VPN도 적용 가능할 수 있고, 선택사항에 따라서 이제 전용선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박정원님,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시 비용 및 설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설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계약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설정하고 나면 요청하고 보통 1시간 내에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 W 글리란 분 아이디가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올라간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IBM이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른 해석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이 참 재미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자가 다 소유를 하게 됩니다. 계약해서 사용자고요. 네. IBM이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네. 이상걸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숙련된 IT 운영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IT 아웃소싱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로 하면서 기존보다는 더 편해지는 부분들이고요. 특별한 기술력보다는 사실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잡한 여러 OS 종류도 이제 가능한 표준화하고 기업에 쓸 수 있는 부분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는 것보다 더 표준화되기 때문에 더 최소화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쪽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단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IT의 시스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되는 벗어나는 반면에 비즈니스의 펑셔널리티를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공공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할 텐데 특히 공공, 교육 분야에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가 있는지요? 혹은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진행 중이었던 이제 사항 중에 한데 이제 교육 콘텐츠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님, 해외 지사내 임직원 전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들끼리 그룹핑이 되어서 파일 및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IBM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능이 아니고요. 그 위에 올려서 기능 구현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네. 류정근님,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 구성이 최선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회사의 서비스는 크게 웹, 모바일, 내부 업무 지원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구성이 적합한 서비스는 어떤 파트일까요? 그 제너럴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룹웨어라든가 아니면 그 사용이 들쑥날쑥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하기도 하고요. 네. 뭐 첫 번째로 그다음에 테스트 환경처럼 이렇게 개발 기간이 있고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반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테스트 환경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이전 개발 환경인데요. 네. 테스트하다 보면 이제 과부하를 걸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개발 환경들이 실제 운영보다는 보통 이제 유틸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활용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신창권님,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외부의 공격에 의한 보안이 아닌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IT 운영자에 의한 보안도 갖추고 있는지요? 갖춰야 되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공격받거나 아니면 하이퍼바이저가 공격을 받았을 때는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실제로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가상 환경에 대한 그 보안 솔루션들은 이제 이상 트래픽 생겼을 때 디텍션 해주는 그런 거라든가 거기는 VM 단위에 올리는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제가 갑자기 예전에 우리 90년대 때는 그 웬만한 기업이면 다 전산실이 있어가지고요. 전산실에서 웬만하면 다 서버 사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현재의 그 IT 인력들이 그런 그 가상화라는 이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도 자체 인력으로 막 이렇게 뭐 사가지고 한다는 게 그건 훨씬 더 어렵겠죠. 옛날에 비해서 자체 인력으로 한다는 것이 장비만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걸 클라우드로 구축한다면 네. 네, 더 예전과는 좀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죠. 네. 네. 김원익님,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ITSM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 부분들이 이제 그 해당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별도의 로그 시스템이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별도의 스토리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네. 컨피그레이션도 예전에는 다 시스템별로 그 모니터링 중요 시스템들이 등급이 있었어요. 업무 시스템별로 보안 네. 등급이.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한 대상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VM을 이제 그 시스템마다 고정적으로 에이전트를 심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시스템들을 모니터링 했었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이제 VM을 새로 할 때 그 에이전트를 심어서 오퍼레이션 될 수 있도록 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다음에 서비스 포탈 역할도 바뀌죠. 네. 예전에 그 트레디셔널 IT 환경에서 서비스 포탈을 받으면 여기 전산 담당자가 그걸 보고 어떤 시스템을 준비를 해줘야 되거나 파이어월 뭘 바꿔야 되거나 이런 일일이 작업을 했어야 됐으면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되고 이제 거기서 좀 많이 해결되고 해소된다고 거기서 자유로워진다고 봐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그 김세희님, IBM 퍼블릭 클라우드는 메인테넌스 타임 이외에는 서비스 어베일러빌리티를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IBM만의 서비스 어베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자체부터도 좀 그 경쟁사의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좀 다르고요. 물론 IBM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하고 네. 이제 대만산 뭐 조립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하드웨어 일단 차이가 나고요. IBM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XIV라는 IBM 하드웨어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안정성이나 속도가 더 빠른데 네네. 이런 것들은 기업 용도로 좀 만드는 솔루션이고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적용이 돼 있어서 고객한테 기업용 고객한테 더 특화되어 있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 여러 클라우드 간의 호환성에 대해서 데이터 연동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퀘스트 아이언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에 제한이 있는지요? 한 클라우드의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는지. 네.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 우리 EAI처럼 이렇게 SI 상황에서 시스템 간에 연동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적용이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물론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안영진님은 아까 IBM이 이제 IaaS에서 파스 솔루션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SaaS까지 제공하는 솔루션도 고민하고 있는지요? 또한 파스와 SaaS를 제공한다면 인프라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많겠지만 파스 SaaS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그 부족할 걸 생각되는데 그 이런 측면은 어떻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믿음을 제공할 건지. 사실 오늘 사스 설명을 상당히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은데 사스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글로벌하게 이제 퍼블릭 사스 클라우드 서비스로서는 IBM이 최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미 이제 한 5개 정도의 그 사스 서비스를 글로벌은 하고 있는데 로컬의 사용자들은 주로 이제 로터스 라이브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네. 서비스가 하고 있고요. 파스 부분들은 이미 이제 IBM이 지금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뿐이지 네. 이미 프라이빗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파스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단지 이제 클라우드가 아니라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또 그 차이나에 있는 그 클라우드 연구소가 있어요. 차이나에. 네네. 거기서 이미 한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파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 이미 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이죠. 그래서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IBM은 그 계속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네. 뭐 그것을 파스건, 사스건 네. 가더라도 일반 구글이라듯이 일반 뭐 개인들보다는 이제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들 대상으로 많이 하겠죠? 앞으로도? 네, 그죠? 앞으로 네. 훨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김태근님, 기존 로컬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붙일 수 있는 VPC 개념의 기능도 제공해 주시는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강호용님, 네트워크나 인터넷의 일시적인 접속 장애에 대비해서 기존 로컬 시스템과 스위칭하여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구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네, 클라우드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이도현님, 내용을 듣다 보니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싶으면 컨설팅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IBM이 이미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저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네. 뭐 컨택을 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하거나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종환님께서 네트워크 장애 시 통신망 대란 가치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볼 수가 없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네네. 그게 이제 125 사태처럼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 생겼느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BM 퍼블릭 클라우드 해외 지점을 쓰고 있는데 뭐 국내 이제 DNS 쪽에서 망이 중단됐다 그러면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로컬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질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지금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문복님, 기업의 IT 관리자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회사에서의 입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할수록 IT 관리 인력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IT 담당자들을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교 역할을 하면서 그런 그 IT 담당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교수님이나 학생들 실험실을 했었는데 꼭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한다고 해서 입지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는 부분들이고요. 네. 사실은 표준화돼서 내가 다른 일들을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갖고 좀 팜플렛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IBM 퍼블릭 비춰주시죠. 클라우드를 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네. 10월 26일 전까지에 등록을 하시면 11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취득하셔서 공짜로 쓰실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랜 IT는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이렇게 전무가 하는데 그 11월 달 플랜 IT는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 또 마이그레이션 이런 주제로 할 거니까요. 그때도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오늘 질문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좋은 관점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이 이게 지식기부거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먼저 네. 지금까지 제가 보안 쪽이니까 보안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쪽도 일대 지금 뭐 지금까지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시스템 보안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나눠서 DB 보안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분야별로도 다들 다르라고 생각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컨버전시 시대라고 하죠. 융합 시대라고 해서 그 한 단편을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보안 쪽으로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안을 좀 더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모든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IBM이 글로벌하게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제가 또 클라우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커싱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안정성이나 호환성이나 보안성 측면의 것들을 충실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IBM 퍼블릭 클라우드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고 한번 써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 한 달 뒤 오늘같이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하고 마이그레이션 이런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